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숨이 턱턱 막히는 섭씨 40도의 한여름,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떨어졌습니다. 와, 생각만 해도 벌써 막 땀이 쏟아지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누군가 여러분한테 북극곰이나 입을 법한 아주 두껍고 무거운 털옷을 억지로 입힌다면 어떨까요? 아마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몇 걸음 걷지도 못해서 푹 쓰러지고 말 겁니다. 맞아요. 그 털옷 자체는 영하 40도 북극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류나 자연의 최고 발명품일지 모르죠. 하지만 사막이라는 환경에서는 그저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일 뿐이잖아요. 네, 완전히 환경에 안 맞는 옷을 입은 거니까요. 지적 호기심이 넘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파헤쳐 볼 자료가 바로 이 맞지 않는 옷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네, 놀랍게도 오늘 이 비유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고기, 바로 한우와 한돈입니다. 고기 이야기 너무 좋죠. 오늘 이 탐구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평소에 당연하게 소비해온 고기라는 식재료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단순히 고기를 어떻게 구우면 맛있는가를 다루는 그런 흔한 요리 팁이 아니거든요. 아,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군요. 네, 고기라는 생물학적 조직이 죽은 이후에도 세포 수준에서 어떤 물리적, 화학적 반응을 일어나는지 분석한 내용이에요. 미생물을 어떻게 통제하고 이것이 현대 식육 산업의 경제성과 어떻게 직결되는지 보여주는 아주 정교한 정밀과학 리포트입니다. 와, 정밀과학이라니.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고기를 즐겨 드시는 여러분이라면 오늘 이 지식이 다음번 외식 경험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려 줄 겁니다. 자, 그럼 현재 외식업계를 확 휩쓸고 있는 트렌드죠. 드라이 에이징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요새 고급 고깃집 가면 많이 보이죠? 맞아요. 레스토랑 입구 커다란 유리 냉장고에 겉이 막 시커멓게 마른 고기를 주렁주렁 매달아 놓은 모습. 다들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아까 이걸 사막의 털옷이라고 비유하셨단 말이죠. 네, 그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거든요. 서양에서는 이게 최고급 숙성 기술로 통하는데 대체 왜 우리 고기한테는 최악의 선택이 되는 건가요? 여기서 리포트가 지적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적합성입니다. 일단 소양의 소고기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먼저 좀 떠올려 보시죠. 보통 넓은 목초지에서 풀을 막 뜯어먹고 자라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육질이고 상대적으로 지방이 적은 붉은 살코기 위주의 적색육입니다. 수분 함량도 아주 높고요. 아, 지방이 적고 근육이 많으면 고기가 좀 질기겠네요. 맞습니다. 질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냉장 기술이 발달하기 전 과거 서양 사람들은 바람이 아주 잘 통하는 곳에 고기를 매달아 두고 공기에 노출시켰습니다. 일부러 공기를 쐬어준 거군요. 네, 수분을 증발시켜서 맛을 확 응축시키는 거죠. 그리고 고기 자체의 효소나 외부의 곰팡이가 단백질을 분해하게 만들어서 치즈향이나 견과류향 같은 독특한 풍미를 만들어낸 겁니다. 오, 서양의 그 원육 환경에서는 그게 진짜 최적의 생존 기술이자 미식의 발전이었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10년 넘게 이 서양의 방식을 마블링, 즉 지방 함량이 20%에서 많게는 25%에 육박하는 2 플러스 등급 한우나 아주 기름진 돼지고기에 그대로 가져다 쓰다는 겁니다. 아하, 서양의 소랑 우리의 소는 애초에 체질이나 승분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드라이에이징의 핵심 조건이 통기, 즉 공기와의 지속적인 접촉이거든요. 바람을 계속 쏘여주는 거니까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한우와 한돈의 가장 큰 특징이자 우리가 열광하는 장점이 바로 풍부하고 고소한 지방이잖아요. 특히 한우 맛의 비결은 올레인산이라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올레인산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고기 맛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올레인산은 소고기의 지방 중에서도 융점, 그러니까 녹는 점이 아주 낮은 지방산입니다. 아, 잘 녹는다는 뜻이군요. 네, 융점이 낮다는 건 불판에 올리기도 전에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온도에서도 이미 스르르 녹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아, 우리가 비싼 2 플러스 한우를 입에 딱 넣었을 때 몇 번 씹지도 않았는데 막 사르르 녹는다 이렇게 느끼는 쾌감이 바로 그 올레인산 덕분이네요?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맛을 내죠.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화학적 구조상 결합이 좀 느슨해서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산화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아, 산화요. 그러니까 비싼 2플러스 한우를 드라이에이징 냉장고 안에 넣고 공기를 막 쐬어주는 건 비유하자면 최고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뚜껑을 활짝 열어둔 채로 한여름 직사광선 아래 며칠 동안 그냥 방치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군요. 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비유가 이 리포트가 말하고자 하는 화학적 실체를 진짜 정확히 보여주네요. 기름이 완전히 상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두면. 그렇죠. 지방이 적은 서양소는 애초에 산화될 지방 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설령 겉면의 지방이 조금 산화되더라도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그 강력한 숙성향 있잖아요. 아, 그 꼬릿꼬릿한 치즈향 같은 거요? 네, 그 향으로 불쾌한 냄새를 싹 덮을 수 있었죠. 하지만 한우는 지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덮어지지가 않는군요. 맞아요. 고소해야 할 한우의 지방이 산소와 장기간 결합하면 헥사날이나 펜타날 같은 산패 생성물로 변질됩니다. 헥사날, 펜타날, 어감부터 뭔가 안 좋은데요? 여러분이 가끔 엄청 비싼 숙성 한우를 먹을 때 묘하게 역겨운 촛농 냄새나 왜 오래된 찬장 속 식용유에서 나는 기름전내를 느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 네,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약간 쿰쿰한 냄새요. 그 냄새의 정체가 바로 산패된 지방, 즉 완전히 상해버린 기름이었던 겁니다. 세상에, 풍미를 올리겠다고 비싼 돈을 냈는데 오히려 원육이 가진 본연의 가치? 그 좋은 지방을 싹 다 망가뜨리고 있었던 셈이네요. 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 공기, 정확히는 산소가 한우의 가장 큰 적이라는 건데 이 산소를 대체 어떻게 차단하고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냥 마트에서 보듯이 진공 포장 촥 해서 냉장고에 탁 넣어두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뭐 해법이 진공 포장이나 수중 숙성, 그러니까 워터 에이징을 통해서 산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건 맞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지방은 산패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공기가 안 통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이 리포트를 정밀과학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단순히 산소를 차단하고 냉장고에 넣는다고 고기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왜요? 진공 포장했으면 된 거 아닌가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 냉장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작동 방식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시죠. 냉장고 작동 방식이요? 글쎄요, 윙하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 나면서 안에 그냥 계속 차갑게 유지해주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냉장고는 설정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컴프레셔가 계속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거든요. 아, 온도가 떨어지면 켜지고, 낮아지면 꺼지고? 네. 이 과정에서 냉장고 내부 공간은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3도 정도, 문을 자주 열고 닫거나 성해를 제거하는 제상주기까지 겹치면 심하게는 플러스 마이너스 5도까지 온도가 훅훅 출렁거립니다. 5도나요? 생각보다 편차가 크네요. 우리는 그냥 계속 차갑다라고 느끼지만 고기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고기는 비록 죽은 조직이지만 이러한 물리적인 온도 변화, 즉 열 충격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아니, 온도가 좀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이미 도축된 고기한테 무슨 큰일이 생기나요? 온도가 변하면 고기를 이루는 근섬유 조직 자체에 물리적인 변화가 막 일어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고기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고 조직이 쫙 이완됩니다. 네네. 반대로 온도가 다시 내려가면 고기가 꽉 수축하죠. 즉, 냉장고 안에서 온도 편차가 발생할 때마다 고기는 수축과 이완을 끝없이 반복하면서 보이지 않는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겁니다. 아, 롤러코스터요? 물을 듬뿍 먹으면 스펀지를 손으로 쥐었다 폈다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헉, 스펀지를 쥐었다 폈다 하면 안에 있던 물이 밖으로 쫙 다 빠져나오잖아요. 확장된 고기팩 아래에 핏물 같은 액체가 흥건하게 고여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그게 바로 아까운 육즙이 다 빠져나간 겁니다. 어머, 핏물이 아니라 육즙이었군요. 수분과 감칠맛이 그렇게 다 빠져나간 고기는 불판에 구웠을 때 당연히 폭폭하고 질겨질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아주 치명적이죠. 와, 이거 듣다 보니까 진짜 억울한데요. 그럼 제가 집 주방에서 밤마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를 들을 때 그게 사실은 제 비싼 스테이크에서 육즙을 바깥으로 막 펌프질해서 짜내고 있는 소리였다는 거잖아요. 하하, 우리가 놓치기 쉬운 지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정운, 즉 일정한 온도라는 기술이 등장한 겁니다. 정온 숙성이요? 네, 정온 숙성은 이 온도 편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0.5도 이내로 거의 편차가 없는 수준까지 극한으로 통제하는 항상성의 기술입니다. 아, 플러스 마이너스 0.5도면 진짜 거의 변화가 없는 거네요. 온도가 안 변하니까 고기가 외부 환경의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하죠.
스트레스가 없는 완벽한 평형 상태에 놓인 고기는 자신이 가진 수분을 외부로 절대 뺏기지 않고 세포 안에 꽉 붙잡아두게 됩니다. 아, 스펀지를 쥐어짜는 손이 사라진 거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한우나 한돈처럼 마블링이 많고 조직이 부드러운 고기일수록 이 항상성을 유지했을 때의 효과는 극대화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극대화되나요? 그 결과 칼로 고기를 썰 때는 육즙이 접시로 전혀 흘러내리지 않다가 이번에 딱 넣고 씹는 순간 세포벽이 무너지면서 머금고 있던 육즙이 폭포수처럼 팡 터져 나옵니다. 와, 진짜 상상만 해도 대박이네요. 진정한 주시함의 비밀이 바로 이 정밀한 플러스 마이너스 0.5도의 통제력에 있는 겁니다. 썰 때는 아주 얌전하다가 입안에서 육즙이 팡 터진다니 당장 고기를 굽고 싶어지는데요. 자, 그럼 정원 숙성으로 산소도 딱 차단하고 육즙도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네, 1단계 성공이죠.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 드라이에이징 특유의 꼬릿한 치즈 향이나 팡 터지는 감칠맛도 좀 아쉽긴 하거든요. 산소를 싹 차단해버리면 고기 자체의 맛이 막 진해지는 숙성의 마법은 영영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한계를 완전히 돌파하기 위해 등장한 궁극의 기술이 이번 리포트의 진짜 하이라이트인 빙온 숙성입니다. 빙온이요? 얼음 빙자를 쓰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얼음 온도라는 뜻이죠. 이것은 고기를 단순하게 안전하게 보존하고 육즙을 가두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고기 내부 세포의 형질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는 일종의 생화학적 연금술에 가깝거든요. 아니, 고기를 영하로 내려서 꽁꽁 얼려버리면 얼음 결정이 뾰족하게 생겨서 세포를 막 찌르고 파괴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녹일 때 육즙 다 빠져나가서 엄청 질겨질 텐데 그냥 우리가 아는 냉동육이랑 대체 뭐가 다른 거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딱 짚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순수한 물은 정확히 0도에서 얼죠. 하지만 고기는 다릅니다. 고기는 다른가요? 초등학교 과학 시간을 잠깐 떠올려 보시면 순수한 물은 0도에서 얼지만 소금물이나 설탕물은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얼잖아요. 아, 맞아요. 어는 점이 내려가죠. 고기 내부의 수분 역시 순수한 맹물이 아닙니다. 단백질, 미네랄, 아미노산 같은 다양한 성분들이 녹아있는 일종의 용액 상태거든요. 아하, 고기 안의 수분은 맹물이 아니니까 0도에서 안 얼겠네요. 네, 그래서 보통 소고기는 영하 1.7도, 돼지고기는 영하 1.5도 부근까지 내려가야 비로소 서서히 얼기 시작합니다. 영하 1.7도요? 여기서 빙온 숙성의 핵심이 등장합니다. 0도와 고기가 얼기 직전인 이 영하 1.5도 사이, 즉 고기가 얼똥말똥 한 살얼음판 같은 아주 좁고 아슬아슬한 경계선이 존재하잖아요. 네네. 이 제섬의 온도 대역을 바로 빙온이라고 부릅니다. 정밀한 기계로 온도를 통제해서 이 빙온 대역을 계속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죠. 그 얼기 직전에 아슬아슬한 극한의 온도에 고기를 딱 두면 고기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연금술이라는 표현까지 쓰시는 건가요? 고기 세포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시죠. 갑자기 외부에서 극한의 추위가 막 몰려오고 수분이 얼어버릴 위기에 처합니다. 세포 입장에서는 비상사태네요. 만약 세포 안에 얼음 결정이 생겨서 세포막이 찢어지고 터져버리면 세포는 완전히 죽고 망가지게 되니까요. 그렇죠. 이때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세포는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처절한 사투를 벌입니다.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전분이나 단백질 같은 큰 고분자 물질들을 스스로 막 잘게 쪼개서 저분자 물질로 만들어냅니다. 스스로 자기 몸을 쪼갠다고요? 왜요? 쉽게 말해서 맹물보다는 끈적한 설탕물이 추위에 훨씬 더 잘 견디니까요. 고기 세포 스스로 얼지 않으려고 자신의 체액 농도를 막 높이는 겁니다. 일종의 자동차 부동의 관리와 똑같습니다. 오, 잠깐만요. 그러니까 세포를 일종의 혹한기 훈련소에 보내는 거네요. 혹한기 훈련소요. 정확한 표현이네요. 밖에서 막 얼어 죽지 않으려고 자기 몸을 분해해서 농도를 짙게 만든다는 건데, 그럼 그 잘게 쪼개진 저분자 물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먹었을 때 어떤 맛을 내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얼지 않기 위해 세포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 저분자 물질의 정체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열광하는 감칠맛을 내는 유리아미노산과 단맛을 내는 포도당입니다. 아, 아미노산이랑 포도당이요? 감칠맛과 단맛? 네, 세포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몸을 부동액 상태로 바꾸는 그 절박한 생존 본능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혀끝에서 폭발하는 감칠맛과 기분 좋은 단맛의 축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와, 진짜 경이롭네요.
밖에서 곰팡이를 피우거나 사람이 일부러 조미료를 바르는 게 아니잖아요. 세포가 스스로 그 혹한기 훈련소에서 얼어 죽지 않으려는 눈불겨운 사투를 벌이면서 단맛과 짠맛을, 아니 감칠맛을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드라이 에이징이 외부 공기와 곰팡이의 힘을 빌려서 억지로 맛을 입히는 방식이라면 이 빙원 숙성은 고기 스스로가 가진 내면의 잠재력을 극한의 환경을 통해 100% 끌어올리는 진짜 자연의 섭리인 셈입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게다가 이 과정에서 저온에 활성화되는 특정 효소들이 막 작용해서 근섬유와 결합 조직을 미세하게 변화시킵니다. 아, 식감도 변하나요? 네, 그 결과 식감마저 젤리나 찹쌀떡처럼 탱글탱글하면서도 부드러운 아주 독특한 탄성을 갖게 됩니다. 질긴 고기를 연하게 만드는 서양의 방식을 넘어서 씹는 맛과 찰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한국인의 입맛에 그야말로 완벽하게 들어맞는 결과물이 탄생하는 거죠. 설명을 듣다 보니까 맛에 대해서는 진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탱글탱글한 감칠맛 폭발이라니. 그런데 시야를 좀 넓혀서 실용적인 관점도 살펴보고 싶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야 뭐 식당 가서 맛있게 먹으면 그만이지만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산업 현장에서는 이 방식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나요? 위생이나 가격 측면에서 드레이징이랑 비교하면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주목하는 또 다른 핵심이 바로 그 산업적 가치입니다. 미생물 제어와 경제성 측면에서 빙온 숙성은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거든요. 오, 상식 파괴요? 우선 위생부터 좀 볼까요? 드라이 에이징을 하는 일반적인 냉장고 환경, 즉 1도에서 4도 사이의 온도와 80% 이상의 높은 습도는요, 고기 숙성에도 좋지만 부패균이나 식중독균 같은 유해 미생물들도 아주 활발하게 번식하기 좋은 일종의 인큐베이터입니다. 아, 온도가 적당하니까 나쁜 균들도 막 자라기 좋겠네요. 반면에 영하 1도 이하의 빙온 영역에서는 대부분의 유해 미생물 활동이 완전히 정지하거나 극도로 느려집니다. 너무 추우니까 미생물도 꼼짝 못하는군요. 맞습니다. 드라이 에이징이 유익균이든 유해균이든 미생물을 막 키우는 기술이라면 빙온 숙성은 진공 포장과 결합해서 미생물을 완전히 잠재우는 기술인 거죠. 아하, 그래서 최근에 제주도에 유명한 흑돼지 식당들 있잖아요. 막 줄 서서 먹는 곳들. 그런 곳들이 엄청나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군요. 네, 빙온 숙성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덕분이죠. 예전에는 돼지고기는 기생충이나 살모넬라균 위험 때문에 오래 숙성하는 건 상상도 못할 엄청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며칠만 지나도 상할까 봐 걱정했죠. 그런데 빙원에서는 미생물이 꼼짝 못하니까 돼지고기도 40일, 심지어 막 100일까지도 장기 숙성이 가능해진 거네요. 제주 돼지고기의 성공 비결을 진짜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한돈의 가치를 프리미엄으로 완벽히 재발견하게 해준 1등 공신이 바로 이 빙온 숙성입니다. 대박이네요, 진짜. 그리고 산업적으로 가장 압도적이고 직관적인 차이는 바로 수율, 즉 상품으로 팔 수 있는 고기의 양, 버려지는 고기가 얼마나 되느냐에 있습니다. 이거 계산기를 좀 두드려 봐야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g에 2만 원짜리 최고급 한우 2플러스를 딱 찼다고 쳐보죠. 제가 알기로 드라이에이징을 하면 수분이 다 날아가서 무게가 확 줄잖아요. 네, 수분 손실이 엄청나죠. 게다가 겉면이 시커멓게 썩고 말라붙어서 그걸 다 칼로 깎아내야 하고요. 그럼 로스율이 거의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달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절반 가까이 버려지기도 합니다. 그럼 2만 원어치를 샀는데 1만 원어치는 그냥 쓰레기통에 쿨하게 버려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고스란히 비용의 증가, 즉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죠. 하지만 진공 상태에서 진행하는 정온, 빙온 숙성은 어떨까요? 진공 포장을 했으니까 겉면이 마를 일이 없겠네요. 네, 외부로 나가는 수분도 없고 겉면이 공기랑 안 만나니 썩지도 않아서 깎아낼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아, 깎아낼 게 없군요. 네, 버려지는 고기가 단 1g도 없는 로스율 0%입니다. 원육 1kg을 숙성해서 온전히 1kg을 손님상에 올릴 수 있다는 건 생산자나 식당에게는 안정적인 마진을, 소비자에게는 훨씬 합리적인 가격을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와, 0%라니 엄청난 차이네요. 게다가 한국의 식육 유통 구조를 생각해보면 이 기술의 가치는 훨씬 더 빛납니다. 한국은 서양처럼 거대한 뼈채로 고기를 유통하기보다 용도별로 잘게 썰린 뼈 없는 부분육 유통의 대세잖아요. 네네, 구이용으로 다 썰어져서 나오죠. 그 뼈 없는 작은 고기 덩어리를 공기 중에 건조 숙성하면 겉을 다 깎아내야 하니 버려지는 양의 상상을 초월하겠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네요. 남는 게 없겠어요.
하지만 진공 상태의 빙온 숙성은 스테이크용으로 작게 커팅된 고기에도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와, 비싼 2 플러스 한우의 30%를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건 진짜 돈이 아까운 걸 떠나서 산업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너무 심각한 낭비네요. 아주 치명적이죠. 버려지는 고기 없이 100% 온전히 다 소비할 수 있다면 이건 미식가들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얇은 지갑 그리고 환경까지 지켜주는 진정한 혁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단순히 미식의 허영을 채우기 위해서 귀중한 생명인 가축의 절반을 쓰레기통에 훌쩍 버리는 것이 과연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산업인지 이 리포트는 아주 묵직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아, 윤리적인 문제까지 연결되는군요. 네, 고기의 지방을 온전히 지켜내고 버려지는 부분 없이 가장 맛있게 소비하는 이 K 숙성 기술, 즉 정온과 빙온의 패러다임이 왜 미래 미식의 표준이 되어야 하는지 이제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정말 막 고개가 끄덕여지는 완벽한 분석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고기 숙성이라는 우리에게 아주 일상적인 주제로 출발해서 세포 단위에서 벌어지는 정밀한 온도의 과학, 그리고 산업의 경제성까지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었죠. 핵심을 한번 요약하자면 진정한 K 숙성의 패러다임은 고기를 공기에 노출해 그 귀한 지방을 산패시키는, 그러니까 썩히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산소를 차단해 소중한 지방을 보존하고 얼어붙기 직전의 극한의 빙온 상태에서 세포 스스로 감칠맛을 내도록 각성시키는 아주 정교한 과학이었습니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말 고깃집에 가셔서 메뉴판에 적힌 빙온 숙성육을 발견하시거나 마블링이 눈꽃처럼 피어난 한우 2 플러스를 불판에 딱 올리실 때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꼭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네, 고기가 겪은 그 과정을요. 이 고기가 여러분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세포들이 혹한기 훈련소에서 벌였을 그 차갑고 정밀한 플러스 마이너스 0.5도의 사투 말이죠. 아마 여러분은 단순히 맛있는 고기 한 점을 먹는 것을 넘어서 입안에서 팡 터지는 과학과 생존의 드라마를 아주 깊이 음미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서양의 훌륭한 방식이 우리의 식재료와 환경에 맞지 않아 발생했던 비극적 낭비를 아주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사막에 북극의 털옷을 억지로 입혀놓고 최고급이라고 착각했던 셈이죠. 아, 뼈 아픈 찰각이었네요. 이 지점에서 오늘 리포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볼 만한 거시적인 화두를 하나 딱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기대되는데요. 과연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의 고유한 체질이나 환경을 완전히 무시한 채 그저 선진국의 트렌드라는 이유만으로 무비판적으로 수입해서 억지로 덧입고 있는 또 다른 사막의 털옷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 우리의 도시건축,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방식, 혹은 여러분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어딘가에 산소와 만난 한우의 지방처럼 조용히 상해가고 산패되어가고 있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을까요? 와, 고기 이야기로 시작해서 우리 삶의 태도와 사회 전반으로 시야가 확 넓어지는 정말 멋진 질문이네요. 내 삶의 사막 속 털옷은 과연 무엇일까? 저부터 당장 제 옷장이나, 아니 제 머릿속부터 좀 샅샅이 뒤져봐야겠습니다. 아하, 저도 좀 돌아봐야겠네요. 여러분도 이번 주말에 아주 맛있는 한우 한 점 드시면서 이 흥미로운 화두에 대해 찬찬히 생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완벽하게 채워줄 새롭고 놀라운 지식의 세계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